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변호사로 로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유진철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이 있습니다. 문득 아들과 함께 놀아주는 제 아내를 볼 때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잠깐 어머니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렴풋하게 어머니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했죠. 그리고 5살이 되던 해 저는 이유도 모른 채 엄마와 헤어져 아빠,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저 제가 살 집이 좁은 방 한 칸에서 대궐같이 넓은 집으로 바뀌었다는 사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잘 나가는 의사셨고 할머니도 부자였죠. 그 이후로 엄마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는 저를 돌봐주시는 분을 따로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겉으로는 별 문제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 어머니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저는 예쁜 얼굴의 새 어머니를 처음 보았을 때 마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까지 네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죠.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행복했던 저는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로 지냈습니다. 그 결과 부자 할머니와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남들보다 유복하게 자랐네요. 그러나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면 무언가 긴장되는 기분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할머니의 기분을 늘 살피시는 것 같았죠.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는 할머니가 계시면 어머니에게 무뚝뚝하게 구셨습니다. 그렇다고 늘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할머니가 없는 날에는 어머니에게 한없이 다정한 분이셨죠. 어머니는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를 모두 잘 챙기셨어요. 그 큰 집의 모든 살림을 하면서도 지친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셨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도 자랑할 수 있는 예쁜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예쁘기만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늘 저를 신경 써 주셨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뜻대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저런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수업이 다 끝나면 어머니가 항상 놀아주셨기 때문에 잘 견딜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의 눈을 피해 꽤 알콩달콩하게 관계를 유지하셨던 부모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가끔씩 싸우기 시작하셨어요. 그 싸움은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끔 엄마의 눈이 부어 있었고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한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가 걱정되었지만 중학교에 입학을 한 후부터는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에 엄마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넓은 집에서 홀로 제 편 하나 없이 힘들어하셨던 엄마가 너무나 외로웠을 것 같아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할머니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판사나 검사로 키우겠다고 결심을 하신 분이셨죠. 할머니가 학원을 가라 하면 갔고 과외를 하라 하면 열심히 했습니다. 반항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잘 따랐어요. 그 뒤로 자연스레 저의 장래 희망은 판검사가 되었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에게 판검사가 좋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다소 버거웠었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은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였으니 초등학생 꼬마가 알아들었을 리 없죠. 저는 판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어머니가 제게 해주시는 판사가 하는 일과 검사가 하는 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조인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대로 된 꿈을 꾸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에게 꿈에 대한 의지라는 것이 생기고 나니 버거웠던 할머니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할머니의 뜻대로 외고를 들어갔고 무사히 상위권 대학에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셈이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 가족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건재하셨고 어머니는 언제나 다정하셨으며 아버지도 잘 나가는 의사셨죠.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어머니를 할머니의 눈을 피해서 챙겨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대를 졸업 후 사법고시를 준비했고 5년의 공부 끝에 제 나이 29살에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수를 마친 후 법원에서 법무관으로 3년간 대체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 퇴근길에 전화를 하신 어머니가 커피숍 이름을 말하며 그곳에서 커피를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법원과 집 사이에 있는 카페였기 때문에 흔쾌히 커피를 사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오라고 하셨죠.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퇴근을 하고 가면 저녁 시간인데 이 시간에 커피를 드시는 것은 어머니에게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번 커피 심부름을 할 때 커피숍 사장님에게 디카페인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없다고 하더군요. 머쓱한 마음에 어머니가 밤에 자꾸 커피를 찾으시는데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요. 하고 변명을 했더니 밝고 상냥한 사장님은 아, 그러면 디카페인으로 구해 놓을게요. 하셨죠. 그래서 그날 저녁 어머니께 커피를 드리며 다음부터는 디카페인으로 사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디카페인으로 준비해 두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 아가씨랑 얘기 좀 해봤어? 어때? 사장님이요? 글쎄요. 그렇게 자세히는 안 봤는데 얘기도 몇 마디 안 나눠봐서요. 어머니는 제게 약간은 흥분하신 듯한 말투로 그 사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언젠가 친구분과 만나면 종종 그 커피숍을 가셨는데 사장님이 젊고 굉장히 상냥해서 자꾸 눈길이 가셨대요. 그분을 보고 제 생각이 나서 의도적으로 저를 그 카페로 심부름 시킨 것이었습니다. 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좋은 아가씨 같던데 어떠니?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뒤 그 다음날 다시 카페에 가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유심히 보니 풍기는 이미지가 은은하고 예쁘더라고요. 손님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그녀와 맞선을 보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제 이야기에 잘 웃어주는 그녀가 편안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자주 만남을 가진 끝에 저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와 그녀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자친구를 저에게 소개시켜준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했죠. 제가 법무관 생활을 하는 동안 알콩달콩한 연애를 했고 복무를 마친 후 로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된 저는 슬슬 그녀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씩 문제가 발생했죠. 사실 제 여자친구의 집안은 아주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장인 장모님의 연세가 조금 많을 뿐이었죠. 여자친구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늦둥이로 자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32살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환갑도 넘기지 않으셨고 여자친구가 29살인데 장인어른은 이미 60대 중반이셨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장인어른의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인어른이 하시는 사업의 규모를 전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팔순을 넘기셨음에도 건재하셨던 할머니는 판검사로 법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 로펌에 들어간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할머니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하니 변호사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집안이랑 연을 맺는 것이냐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색식감을 데려오겠다는 할머니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할머니에게 반항 한 번도 못 해보았고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니, 저 결혼하고 지금까지 평생 진철 아빠랑 어머니 뜻대로 살았어요. 진철이도 어머니 뜻대로 공부 열심히 했고요. 그러니까 결혼은 진철이가 원하는 대로 시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도 저와 하신 약속 끝까지 안 지키셨으니까 저도 진철이 결혼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어요.
할머니는 어머니의 싸늘한 경고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니 그 뒤로 저의 결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덕에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이듬해 여름 할머니는 세상을 뜨셨죠. 이후 제 아내는 어머니의 권유로 사업장을 집 근처로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가까워진 며느리의 카페에 종종 가셔서 아내의 일손을 돕거나 아르바이트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며느리와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평생을 바쁜 남편과 아들을 챙기며 무서운 시어머니 아래에서 시집살이를 한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시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 저는 친구들이 고부 갈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해주곤 했죠. 사실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아내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 역시 혹시나 아내가 어머니께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일 뿐이었죠. 정작 아내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들을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실제로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면 둘이 소파에서 팩을 하고 있었고 다른 어느 날은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엉엉 울고 있었죠. 아내는 제게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에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의 모든 것을 신경 써 주셨거든요. 며느리에게 손주를 보채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달리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 몸이 망가질 수 있으니 천천히 낳으라고 하셨죠. 덕분에 충분히 신혼기간을 즐기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셨죠. 어머니는 직접 아내의 산후조리까지 해주시며 적극적으로 아내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원래는 장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장모님도 일을 하고 계시던 터라 그냥 어머니가 해주시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출산을 한 후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지내고 왔고 그 후에도 어머니의 조리를 받으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에 아이가 깨면 아내에게 조금 더 자라고 하고 직접 아이를 재우기도 하셨죠. 그런 어머니의 정성 덕분에 아내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 아내와 싸울 일이 가끔씩은 생기더군요. 사실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할 때부터 딱히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배려도 많이 하고 다툴 일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출산 후 언제부터 아내와 싸우는 일이 종종 생겼어요. 특이하게도 저희의 싸움은 대부분 어머니 때문이었죠.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 저는 남편이고 아들이지만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았고 이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내는 늘 제가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와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종종 아내에게 볼멘 소리를 하곤 했는데 그러면 다음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그 사이에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는지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하시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요즘 고부 갈등 있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사이좋게 지내도 뭐라고 하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아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분가를 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내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혼자 돌보는 것이 힘들다며 분가하는 것을 반대했죠. 분가를 할 때 하더라도 나중에 하자고 하던 아내는 솔직히 전혀 분가를 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자니 배부른 소리라고 할 것이 뻔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분명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아내와 어머니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뿌듯하고 행복했는데 제가 그 두 사람의 사이를 질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열심히 요리에 집중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와락 안았습니다. 마침 어머니가 함께 계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면서 뒤를 돌아본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는 둘 다 아이를 돌보다 보니 언젠가부터 머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을 구별하기가 힘들었어요.
둘이 같은 미용실에서 염색까지 해서 머리색마저 비슷했거든요. 어머니는 당황한 저의 표정을 보고 배를 잡고 웃으셨고,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아내 또한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인지 아내인지 확인을 하는 버릇이 생기고 말았죠. 나중에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황당한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한 명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나도 그렇게 느낀 적 있어. 네 결혼식 때 너희 어머니가 신부 어머니인 줄 알았잖아. 뭔가 이목구비보다는 둘이 분위기 같은 게 많이 닮았어. 아내와 어머니를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친구가 저와 같은 느낌을 느꼈다고 하자 그 정도로 두 사람이 닮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고 보니 아버지도 주방에 있는 아내를 어머니로 착각하신 적이 몇 번 있었기도 했고, 어머니와 아내가 식성이 굉장히 비슷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건더기 위주로 음식을 먹는데, 아내와 어머니는 국물 위주로 먹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오이에 알러지가 있어서 수박과 참외 같은 오이류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데, 아내도 참외를 제외한 오이류를 좋아하지 않았죠. 그 특유의 향이 싫다고 하면서요. 물론 우연히 그 둘의 식성이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증거를 찾는 일을 하다 보니 작은 가능성도 의심을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의문이 생기면 그 증거를 찾아 실마리를 풀고 싶었죠.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어릴 때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재혼을 하실 당시 어머니의 나이가 30살이었고, 결혼할 때 아내의 나이가 30살이니 사진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 같았어요. 그렇게 두 사진을 놓고 번갈아 가면서 보는데 자꾸 아내에게서는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고 어머니에게서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저는 그냥 어머니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니, 나희랑 무슨 관계예요? 나희랑 무슨 관계냐고? 무슨 소리야. 당연히 딸 같은 며느리지. 어머니는 제게 태연하게 대답을 하셨지만 제 눈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변호사가 되어 상담을 진행할 때 저희는 증거만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거든요. 심리적으로 접근해 보았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대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상대방의 눈을 피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었죠. 그럼 유전자 검사 해봐도 되는 거죠? 요즘은 금방 나와요. 3일 안에 나올 거예요. 그건 안 돼! 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는 듯한 저의 눈빛을 보시고는 결국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참 동안 오열을 하시는 어머니를 저는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고 해서 이 상황을 대충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후 진정을 하셨고 저에게 천천히 묵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나는 네 친엄마의 가까운 친구였어. 형님 동서하고 지냈지. 그런데 진철이 네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내가 널 너희 아버지한테 보낸 거야.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네가 있는 걸 몰랐어. 네 친엄마가 널 낳았다는 이야기를 안 했거든. 친어머니는 할머니의 반대로 아버지와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지셨다 합니다. 하지만 친어머니는 아버지와 헤어지고 난 후 임신 사실을 아셨고 출산 후 홀로 저를 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릴 적 저희 집이 그곳이었죠. 나도 임신을 하고 시댁에서 쫓겨난 상태였어. 남편 잡아먹는 년이라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쫓겨난 거지. 그때 내가 너희 엄마 집에 방 월세로 들어가게 된 거야. 친어머니는 새어머니의 사연을 알게 된 후 동질감을 느꼈고 새어머니의 출산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둘은 형님과 동서 사이가 되어 가깝게 지낸 것이었죠. 몸 추스르고 형님이랑 너랑 내 딸이랑 넷이 가족으로 지냈어. 돈은 내가 벌었고 형님이 너랑 내 딸을 돌봐줬지. 그런데 네 친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어.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 결국 죽기 전에 너희 친엄마가 나한테 너희 아버지 연락처를 준 거야.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널 이 집으로 보낸 거야. 아버지는 전혀 몰랐던 제 존재를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네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지만 저를 잘 알지 못했던 아버지는 종종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몇 번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역시 할머니께서는 두 사람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엄마 없는 손자가 있기도 했고 아버지가 한 번 할머니의 반대로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애는 다른 집에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이 집에 들어와서 진철이를 키워. 그게 내 조건이다. 할머니는 자신의 핏줄이 아닌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가 자라면서 그 아이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어머니의 딸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제가 더 크면 그때는 딸과 왕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네요. 사실 그 당시 어머니는 아이의 아빠가 없다 보니 두 돌도 되지 않은 딸을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제가 있던 시절이라 설사 아이를 지키고 싶어 아버지와의 결혼을 포기한다고 해도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평생 아빠 없는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긴 고민 끝에 결국 할머니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그 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머니와의 약속과 달리 그 아이를 어디로 입양 보냈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네요. 그 무렵 어머니의 퉁퉁 부은 눈을 아침마다 보게 된 것이 이 이유였던 거죠.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매일같이 울면서 아이의 행방을 물었지만 할머니는 본인도 모른다고 딱 잡아 떼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매일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너무나도 미안해 하셨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어머니는 할머니의 허락 없이 단 한 푼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몰래 딸을 찾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딸을 가슴에 묻은 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따로 어머니에게 돈을 차곡차곡 주셨다더군요. 아버지도 할머니의 눈을 피해 어머니에게 돈을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 조금씩 어머니에게 주었다고 해요. 그 돈으로 딸을 찾기 위한 의뢰를 한 어머니는 결국 24년 만에 카페를 하고 있는 딸을 찾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딸과 같이 살고 싶은데 여전히 건재하신 할머니 눈을 피해 딸을 데려올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셨을 테죠. 그리고 겨우 찾은 방법이 저와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니니 유전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사실상 아내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라간 적이 없으니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은 없었죠. 그렇게 어머니의 계획대로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해서 같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끊어낸 어머니의 딸과 결국 1년을 같이 살고 돌아가시게 된 셈이었죠.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만약에 나이 마음에 안 들어 했으면 나 혼자 챙겨주려고 했었어. 진짜야. 나이가 유전적으로 어머니 친딸은 맞다는 말씀이세요? 맞아. 나이는 모르고 있는 거죠? 나이한테는 차마 얘기 못했어. 너무 미안해서. 저는 그날 이후 며칠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면 아내가 입양하라는 사실부터 밝혀야 했으니까요. 아내는 여태 자신이 입양된 자식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랐거든요. 아마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아이를 낳은 것으로 호적에 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굳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실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긴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고 어머니에게 저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한테는 비밀로 하는 것으로 해요. 근데 저희 분가할게요. 어머니랑 나이가 가까워지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나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이 나이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어머니 며느리로 계속 옆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는 제가 절대 모르게 할게요. 어머니는 제게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아내는 분가를 하게 되었죠. 아내는 갑자기 분가를 하자는 제게 이유를 물었지만
저는 대충 둘러대며 대답을 회피했어요. 아내는 계속해서 분가를 원치 않는다고 제게 말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나이야, 계속 합가를 하니까 친정 부모님도 자주 못 보고 얼마나 서운하시겠니? 내가 너랑 있으면서 시어머니 욕심은 다 채웠으니 이제는 너희끼리 알콩달콩 살아봐. 아내는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렇게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댁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집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전처럼은 아니지만 종종 찾아뵐 수는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획하신 일에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를 키우면서 딸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했던 어머니가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점점 자라는 저를 보며 나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테니까요. 그 후로 저는 이제 7살이 된 제 아이의 예쁜 재롱을 보면 어머니의 통안의 세월이 떠올라 가끔 울컥하곤 합니다. 아마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처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내도 친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나중에 미리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 어머니를 몰라본 것에 자책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입양된 줄도 모르는 아내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이 아내의 행복을 위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으니 언젠가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되면 아내에게는 항상 사랑하는 엄마와 제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알려줄 것입니다. 아내가 최대한 혼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